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7살이 되는 골드미스 아줌마입니다. 사실 미스는 아니고 오래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는 결혼 1년 만에 사별하고 쭉 혼자서 살아왔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죠. 사별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부모님은 살뜰히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저도 딱히 재혼 생각은 없었기에 그냥 부모님 모시고 같이 늙어가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제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엄마의 직업을 따라 저도 선생님이 되었죠. 그래서 제 한 입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어요. 무뚝뚝하긴 했지만 묵묵히 벌어오신 돈으로 우리 가족 건사하셨죠. 말년에는 퇴직금으로 서울 근교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제가 친정으로 돌아온 뒤에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나 세 식구가 그 집에서 쭉 살았어요.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바로 그 오빠 때문에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인데요. 사람이 어쩜 그럴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분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어릴 때부터 오빠는 집안의 중심이었어요. 손이 귀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 오빠는 온갖 귀여움을 다 받고 자랐죠. 심지어 제가 오빠한테 맞고 울어도 어른들은 동생이 오빠한테 함부로 대들어서 그런 거라며 저를 나무랐어요. 항상 맛있는 음식도 오빠가 먼저 먹었고 옷도 학용품도 오빠가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딸로 태어난 죄로 그런 차별을 참고 견뎌야만 했죠.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딸들이 비슷한 처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오냐 오냐 하며 자란 오빠는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나섰어요. 직장일이 영 적성에 맞지 않았대요. 한 번도 굽신거리면서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계급사회인 직장이 싫었나 봐요. 그런 성격으로 군대 생활은 어떻게 버텼나 몰라요. 암튼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오빠는 자금이 부족하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무렵 부모님은 둘 다 퇴직을 한 상태였고 재산이라고는 마당 딸린 집안채와 부모님 노후 자금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이기는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할 수 없이 노후 자금에서 절반을 떼어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오빠는 무역 일을 한다며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부산에 정착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죠. 사업은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집안에 돈 한 푼 보태주지 않더군요. 연락도 잘 하지 않아 항상 엄마가 먼저 전화를 걸면 나 지금 바쁘니까 끊어 하고는 했죠. 저는 옆에서 보면 복장이 터지는데 그래도 엄마는 우리 수용이가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니? 라며 두둔했어요. 새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가 바쁘면 새언니라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도 여쭙고 하면 좋을 텐데 통 연락이 없었죠. 어쩌다 명절이나 제사 때 와도 싫은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음식은 이것저것 다 챙겨가면서 한 번도 이틀 이상 머물다 간 적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오빠에게 한마디 했죠. 오빠, 아무리 바쁘고 멀리 살아도 엄마 아버지 좀 챙겨. 라는 말에 오빠는 야,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해. 너 그렇게 결혼 실패하고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일이야. 라고 했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사별하고 혼자 된 동생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실패니 뭐니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인 성격이었는데 다 커서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도 그대로더라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오빠가 집에 올라오는 날은 더 뜸해졌습니다. 이번에 큰아이가 시험을 봐서 둘째가 몸이 안 좋아서 라는 둥 핑계만 늘어갔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인데 무슨 애정이 생기겠어요. 할머니가 손주 손 한번 잡아볼까 해도 싫은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게임만 했습니다. 애들이 지 애미를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오빠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명절에 못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래 바쁜데 올 거 없다. 몸 조심하고 시험시험 해 라고 하셨지만 서운한 표정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오빠는 없는 셈 치고
딸이 아들 목까지 다 할 테니까 셋이서 도란도란 살자고 했습니다. 셋이서 마당에 고추도 심고 겨울엔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렇게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더군요. 언제나 꼬장꼬장하게 건강할 것만 같았던 아버지도 나이가 드셨는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느 해 겨울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알아 누운 아버지를 전 반나절로 간호했습니다. 엄마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한 살이라도 젊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았죠. 증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모셔야 되었을 땐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1년 동안 병간호를 했습니다. 오빠는 한두 번인가 병원에 찾아오더니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돈을 몇 푼 던져주고는 끝이었죠. 그러면서 말로는 병원을 더 좋은 데로 가야 한다느니 내가 간호를 잘못하고 있다느니 하며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입으로 하는 효도는 누가 못할까요? 단 하루라도 병원에서 아버지의 똥오줌을 받아봤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긴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는데 전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도 딸 정말 잘 두셨다며 칭찬이 자자했죠.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칭찬을 들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거짓말처럼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워낙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터라 임종을 지킨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맙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프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애써 마음을 추스리고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오빠도 급하게 올라왔어요. 상주가 되어 빈소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것저것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도맡았죠. 생전엔 대면대면 하더니 그래도 마지막엔 자식된 도리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진작에 좀 잘하지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좋은 곳에 아버지를 모신 다음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볼일이 끝나면 급하게 내려가던 오빠가 웬일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몸도 피곤할 텐데 집에 오자마자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전등도 갈았다가 마당에 잡초도 뽑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 오빠를 보더니 엄마도 수용이도 지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안 좋은가 봐. 이제 철 좀 들라나 보다 하시더군요. 가족을 먼저 부산으로 보낸 오빠는 그렇게 일주일을 더 집에 머물다 내려갔습니다. 머무는 동안 그동안 못다한 효도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엄마를 돌보더군요. 생전 처음 보는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오빠에게서 든든함을 느꼈어요. 오빠도 이제 많이 변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빠라는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내려간 뒤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수민아, 우리 이제 아빠도 없는데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멀쩡한 집을 왜 팔아요? 라고 물었죠. 그냥 팔아서 돈 좀 되면 네 오빠한테 보태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알고 보니 오빠가 엄마한테 살갑게 대한 건 이 집을 팔아 재산을 미리 물려받으려는 계산 때문이었어요. 어쩐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 싶었는데 그게 다 돈 때문이었다니 혈육이지만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어요. 집을 팔라니 무슨 소리야? 아, 어차피 나중에 내가 다 물려받을 재산인데 미리 좀 받으려고. 물려받긴 누가 물려받는다 그래. 엄마 멀쩡히 살아계신데 오빤 그러고 싶어? 어차피 그 집 둘이 살기엔 너무 크잖아. 집 처분하고 돈 좀 줄 테니 그 돈으로 둘이 아파트라도 구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엄마는 벌써 동의했다. 어쩌면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생각해서 내린 결정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잘 되고 있다던 사업도 알고 보니 빚 좋은 개살구였어요.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날판이었고 그런 사정을 들으신 엄마도 차마 거절하지 못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적지 않은 금액에 팔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제 손에 들어온 돈은 겨우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울에서 아파트는커녕 빌라 한 채도 못 살 돈이었죠. 겨우 그 돈 주면서 오빠는 온갖 생색을 다 내더군요. 나야 동생이니까 그렇다 쳐도 엄마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병치레 하느라 노후 자금도 다 날라간 마당에 그나마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 한 채 있던 것도 없어졌으니 말이에요. 집을 처분하고 떠나던 날에는 저보다 엄마가 더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 집에 정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사 가던 날 엄마는 마당에 핀 복사꽃을 한참 쳐다보셨어요. 처음 집을 구하고 아버지가 직접 심은 나무였죠. 그걸 보는데 저까지 괜히 마음이 짠해지더군요. 아무튼 5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만한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 그동안 모아왔던 적금을 깨야만 했고 그렇게 돈을 보태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학교에도 복직을 했으니 둘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물론 전에 살던 집보다는 작고 마당도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 엄마는 활기를 많이 잃으셨어요. 전에 살던 집에는 마당이 있어서 작은 텃밭도 가꾸고 나무도 돌보면서 몸을 움직였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었죠. 낮에 동네 골목길이나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엄마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마저도 시들해지셨는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남부럽지 않게 사신 엄마가 그렇게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활기를 잃으니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눈에 보였고 이러다가 아버지처럼 병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방학이 되면 엄마를 모시고 전국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좋은 풍경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바람도 쐬고 하니 엄마도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나이 드신 분에게는 무리라고 생각되어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편하게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싶었거든요. 마침 동료 선생님이 좋은 가격에 차를 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차를 넘겨받아 엄마와 난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나 관광지만 찾아다니다가 운전 실력이 늘어 점점 먼 데까지 갈 수 있었죠. 강원도도 가보고 서해바다에 가서 꽃게도 먹고 했습니다. 하루는 여행을 하던 중에 우연히 미술관에 들렀는데 엄마가 그림을 유심히 보는 걸 보고 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이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들어간 곳이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진지하게 그림을 감상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후에는 전시회나 박물관 같은 데도 자주 가게 되었어요. 탁 트인 야외도 좋지만 차분하고 조용한 전시회장도 나름대로 힐링이 되더군요. 그렇게 틈만 나면 단짝처럼 여행을 다니다 보니 엄마도 부쩍 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자매가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든 집을 떠나와서 둘 다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안 좋은 마음이 많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원망도 어느새 잊혀지더군요. 엄만 그 후로도 자나깨나 오빠 걱정만 했지만 사실 전 그동안 속으로 원망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이 풀어지고 나니 오빠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라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핏줄인데 언제까지 원수처럼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오빠랑 화해도 할 겸 깜짝 이벤트를 생각해냈어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한 번도 부산에 사는 오빠네 집에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나이든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멀어 그동안 갈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젠 차가 생겼으니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오빠 몰래 찾아가서 깜짝 놀래켜 줘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릴 때 오빠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날 놀라게 하는 장난을 좋아했었는데 이젠 내가 그 복수를 해줘야겠다 생각했죠. 새로 담근 김치와 반찬을 잔뜩 싸질머지고 엄마와 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엄만 연락도 없이 가면 오빠가 불편해하지 않겠냐며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전 오빠를 놀려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래도 무작정 집으로 쳐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주소지 근처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먹을 것 잔뜩 싸질머지고 오빠네 근처에 왔으니 마중 나오라고 했죠. 그런데 반가워할 줄 알았던 오빠가 당황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넌 그렇게 무작정 오면 어떡해?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전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오빠, 아무리 우리가 서먹서먹해도 가족 사이인데 오빠 어떻게 사는지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잖아. 금방 갈 테니까 음식 싸온 것만 받아가. 잠시 후 오빠가 나왔고 우린 함께 오빠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가 사는 아파트는 밖에서 봤을 땐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화려한 집은 처음 봤어요. 얼핏 봐도 70평은 넘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가구도 전부 명품인 것 같더군요. 오빠는 괜히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절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넌 언제쯤 철들래?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이 먼 데까지 왔어? 그것도 말도 없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빠, 그동안 우리 못 오게 한 이유가 있었네. 맨날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더니 순 거짓말이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다 별거 아니야. 정말 우리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힘들게 산다고? 그럼 이건 다 뭔데? 골프채며 명품 가방이며 멋 모르는 내가 봐도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들 아니잖아. 잘 살아도 그냥 적당히 잘 살아야지. 엄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만 이렇게 배불리 살고 싶어? 그때였어요. 그만들 해. 됐다. 말없이 지켜보던 엄마가 입을 열었죠.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지들 말어. 남매끼리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할 망정 니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냐? 됐으니까 수민아 이제 그만 올라가자. 엄마는 오빠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억울할 게 뭐 있냐. 그냥 지 재주껏 사는 거지. 오빠도 오빠지만 끝까지 오빠한테 원망하는 소리 한번 못하는 엄마가 정말 답답하더군요. 하지만 엄마도 그냥 참아져서 참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엄마가 조금 달라지셨거든요. 괜히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고 오빠 얘긴 일절 꺼내지 않더군요.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봐라, 잘 지낸다냐 물어보시곤 했었는데 이젠 안부를 궁금해 하시지도 않았어요. 여행을 가는 것도 전시회를 가는 것도 시들해지시더니 결국 엄마도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전 또다시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죠. 나이도 많고 하니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둘이 같이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구경하고 했던 게 너무 좋았었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강원도의 단풍이 얼마나 예뻤는지, 동해 바다를 보며 마시던 커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했죠. 죽기 전에 딸이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거의 제가 혼자 다 치렀어요. 오빠는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 생각했는지 건성건성이었어요.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오빠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하긴 같이 살지도 않았으니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동안 그나마 예의를 차렸던 건 다 돈 때문이었겠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 동생 눈치 따위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뻔뻔한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남긴 재산 같은 거 없어? 다 가져가 놓고 무슨 재산? 오빠 사람이 왜 그렇게 못됐어? 너 사는 집 보증금 그거 5천은 내 돈이잖아. 그게 어떻게 오빠 돈이야? 부모님 돈이지. 돌아가셨잖아. 그럼 이제 내 재산이지. 장자상속 몰라? 어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장자상속 같은 소리 하네. 오빠, 내가 소송 안 거는 걸 다행으로 알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해? 5천만 원?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정말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세상에서 돈 욕심이 제일 무섭다더니 돈 앞에서는 가족도 동생도 눈에 보이지 않나 봐요.
탐욕에 눈이 먼 오빠는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슬슬 집안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이 이수민 씨 댁 맞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란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신기숙님 따님 맞으시죠? 유언장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이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수민 씨 앞으로 물려주신 재산이 있어요. 지금은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겁니다. 일단 여기 편지부터 읽어보시죠. 하며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한자 한자 눌러 쓴 편지가 있더군요. 수민아, 그동안 혼자 우리 부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맙구나. 이제 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정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단다. 그렇게 시작된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앞으로 그림 한 점을 물려주셨는데 그게 몇 해 전 타계한 화가의 미공개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알고 있는 그림이었죠. 바로 언제나 우리 집 거실에 걸려있던 그림이었거든요. 엄마가 젊었을 때 고향 친구에게 선물 받은 그림이라고 했었는데 그 고향 친구가 알고 보니 꽤 유명한 화가였나 봐요. 엄마도 소식을 끊고 지낸 지 오래되어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저와 함께 들른 미술관에서 고향 친구의 작품을 보게 되었고 집에 있는 그림도 예사 그림이 아니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리고 남몰래 감정을 받고 가격을 알아보셨대요. 감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진품인 게 확인되었고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그림을 넘기라는 얘기까지 들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림을 따로 보관하고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아시고는 유언장을 써서 그 그림에 대한 권리 전부를 제게 넘기셨어요. 행여라도 오빠가 알면 전부 뺏길 걸 염려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신 거였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오빠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억울해했죠. 재산 분할 소송까지 걸었지만 엄마는 그것까지 다 예상하셨어요. 절대 이길 수 없게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그림을 팔지 않았어요. 물려줄 가족도 없으니 언젠가 내가 죽으면 그림은 미술관에 기증을 할 생각이에요. 돈도 좋지만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쥐게 되면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욕심은 탐욕이 되고 탐욕은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았거든요. 마치 오빠처럼요. 그리고 사람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보 같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돈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